당신의 신용 점수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은행일까요? 금융회사일까요? 아니면 현대의 컴퓨터 알고리즘일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400여 년 전 영국 런던의 작은 커피숍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정치와 경제를 토론했고,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위험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들은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신뢰는 돈보다 가치 있는 자산이다. 그리고 인간의 평판은 점점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용점수, 평점, 팔로워, 수, 좋아요, 수, 그리고 각종 알고리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수백 년 전 커피숍에서 오가던 소문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7세기 런던의 커피숍이 어떻게 현대 사회의 신용 시스템과 평판 경제를 탄생시켰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었는지 심리학과 역사의 관점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7세기 커피숍이 어떻게 현대 사회의 신용 시스템을 만들어냈는가?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된 인간 평가의 역사. 일부. 런던의 작은 커피숍에서 세상이 바뀌다. 1660년대의 런던을 상상해보자. 안개가 자욱한 템스강에는 수백 척의 배가 정박해 있고, 거리에는 말발굽 소리와 상인들의 흥정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영국은 새로운 무역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상품들이 런던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비단, 향신료, 차, 설탕, 담배. 사람들은 새로운 부를 꿈꾸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당시 상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상품이 아니었다.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은행 계좌, 신용 등급, 사업자 등록 정보, 세금 기록, 온라인 리뷰 등을 통해 상대방을 평가한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개인의 신용도 역시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에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과거에 어떤 거래를 했는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 당시의 경제는 거대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다. 상인들은 먼 나라로 배를 보내면서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금을 맡길 선주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항해를 책임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사업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였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런던에 새로운 문화가 등장한다. 커피였다.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커피는 매우 낯선 음료였다. 중동과 오스만 제국을 통해 전해진 이 검은 음료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술처럼 취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곧 깨닫게 된다. 커피는 생각하게 만드는 음료라는 사실을. 술집에서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커피숍에서는 대화가 깊어졌다. 1652년 런던 최초의 커피숍이 문을 연 이후 수십 년 사이에 수백 개의 커피숍이 생겨났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당시 런던에 2000개가 넘는 커피숍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곳을 1페니, 대학페니, 유니버서티라고 불렀다. 커피 한 잔 값인 1페니만 내면 누구나 들어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커피숍에 모이는 사람들이었다. 상인, 손주, 의사, 변호사, 학자, 정치인, 작가, 투자자들이 매일 같은 장소를 찾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보가 흐르기 시작했다. 동인도 무역이 크게 성장하고 있대. 이번에 도착한 배가 폭풍을 만났다고 하더군. 존은 최근 거래를 훌륭하게 마무리했어. 윌리엄은 빚을 갚지 못했다더군. 그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처음에는 단순한 잡담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실 이 대화들은 오늘날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오가는 금융정보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이 돈을 벌었고, 신뢰를 얻은 사람이 기회를 얻었다. 커피숍은 점차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정보 거래소로 변해갔다. 실제로 유명한 보험시장의 시작도 커피숍이었다. 선박 소유주와 투자자들이 특정 커피숍에 모여 항해 위험을 논의했고, 이것이 훗날 세계 최대 보험시장 중 하나로 발전하게 된다. 주식시장 역시 비슷했다.
투자자들은 커피숍에서 기업과 무역회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투자 결정을 내렸다. 오늘날 증권거래소의 초기 형태가 커피숍에서 만들어진 셈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경제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은 점점 특정 인물들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누가 정직한가? 누가 약속을 지키는가? 누가 위험한 사람인가? 누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흥미로운 점은 이 평가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숫자도 없었고 점수표도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등급표가 존재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그 사람과는 거래하지 마. 이러한 집단적 평가는 실제 경제적 결과를 만들어냈다.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은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고, 더 많은 투자자를 만날 수 있었으며, 더 큰 사업 기회를 얻었다. 반대로 나쁜 평판은 경제적 사형선고와도 같았다.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신뢰를 잃으면 아무도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다. 여기서 현대 신용 시스템의 씨앗이 탄생한다. 오늘날 은행은 신용점수로 사람을 평가한다. 대출 상환 기록, 금융거래 내역, 채무 상태 등을 분석해 숫자로 표현한다. 하지만 본질은 17세기 커피숍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때는 사람들이 말로 평가했고 지금은 알고리즘이 데이터로 평가할 뿐이다. 결국 신용이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신용은 신뢰의 문제다. 그리고 인류는 처음으로 커피숍이라는 공간에서 신뢰를 경제적 가치로 바꾸기 시작했다.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 한 잔, 그 주변에서 오가던 대화, 그 속에서 형성된 평판, 아무도 몰랐다. 그 작은 공간이 훗날 은행, 증권시장, 보험회사, 신용평가 기관, 그리고 현대의 알고리즘 경제로 이어질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역사는 종종 거대한 궁전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시작된다. 17세기 런던의 커피숍은 바로 그런 장소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탄생한 평판의 경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 2부. 평판이 돈이 되는 순간. 인간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까? 심리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질문을 연구해 왔다. 그리고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유능한가?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믿을 만한가? 언뜻 보면 유능함이 더 중요해 보인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함께 일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인간의 판단은 다르게 작동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능력보다 신뢰를 먼저 확인한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믿을 수 없다면 치료를 맡기지 않는다. 아무리 똑똑한 변호사라도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사건을 맡기지 않는다. 아무리 사업 수완이 뛰어난 상인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면 투자자는 등을 돌린다. 인간의 뇌는 수천 년 동안 생존을 위해 진화해 왔다. 우리 조상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실수를 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배신하는 사람은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능력보다 신뢰를 먼저 평가하게 되었다. 17세기 런던의 커피숍은 바로 이러한 인간 심리를 경제 시스템으로 바꾸어 놓았다. 커피숍에 모인 상인들은 단순히 상품 가격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누가 정직한가? 누가 책임감이 있는가? 누가 약속을 지키는가? 누가 위험한 사람인가? 그리고 이런 정보는 생각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졌다. 예를 들어 한 젊은 상인이 인도 무역에 투자받기를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계획을 세우고 예상 수익도 계산했으며 사업 계획도 훌륭하게 준비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 사람 평판이 어떤가? 만약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그 사람은 성실해. 지난 거래에서도 약속을 모두 지켰어. 위기가 와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지. 이 몇 마디 말만으로도 투자금은 쉽게 모일 수 있었다. 반대로 사업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 사람은 빚을 늦게 갚았어. 예전에 거래를 망친 적이 있어. 나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겠어. 그 순간 투자자들은 마음을 바꾸게 된다. 돈은 숫자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뢰를 따라 움직인다.
커피숍 사람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강력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바로 사회적 증거, 즉 소셜 프루프다. 사회적 증거란 많은 사람이 믿는 것을 자신도 믿게 되는 심리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식당 두 곳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한 곳은 손님이 가득 차 있고 다른 한 곳은 텅 비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손님이 많은 식당을 선택한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뢰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17세기 커피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평가가 작은 영향력만 가졌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졌다. 그 사람은 믿을 만해. 한 사람이 말하면 의견이다. 두 사람이 말하면 참고 정보가 된다. 하지만 10명, 20명이 같은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실제로 증거가 없어도 집단의 합의는 강력한 현실이 된다. 인간의 뇌는 집단이 틀릴 가능성보다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되었다. 그리고 이 자산은 때로 금이나 은보다 더 큰 가치를 가졌다. 당시 런던에는 실제 재산이 많지 않아도 거대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건물도 아니었고 현금도 아니었다. 바로 명성이었다. 사람들이 그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반면 막대한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도 평판이 무너지면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었다.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돈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돈은 현재의 가치를 나타낸다. 그러나 신용은 미래의 가치를 나타낸다. 현금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용은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래서 신용은 단순한 금융 개념이 아니다. 신용은 미래에 대한 집단적 기대다. 오늘날 은행이 대출을 승인하는 방식도 본질적으로 같다. 은행은 단순히 현재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과거 행동을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다. 과거의 대출금을 잘 갚았는가?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는가? 재정 관리를 책임감 있게 해왔는가? 은행은 결국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 사람은 미래에도 신뢰할 수 있는가? 놀랍게도 17세기 상인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당시에는 소문과 대화가 있었다. 오늘날에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있다. 당시에는 커피숍 손님들이 평가했다. 오늘날에는 금융 시스템이 평가한다. 그러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인간은 언제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과거를 분석한다. 그리고 타인의 행동 속에서 신뢰의 흔적을 찾으려 한다. 결국 커피숍에서 시작된 평판 경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본능을 경제 시스템 속으로 끌어들인 혁명이었다. 그리고 그 혁명의 결과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도, 대출을 신청할 때도, 온라인 리뷰를 확인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가?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경제 원리 중 하나가 되었다. 3부 커피숍에서 탄생한 보이지 않는 감시. 많은 사람들은 감시 사회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검색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SNS 활동이 분석되며 알고리즘이 우리의 취향과 행동을 추적하는 시대. 그래서 현대 사회는 종종 감시 사회라고 불린다. 하지만 조금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서로를 감시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감시의 중심에는 의외의 장소가 있었다. 바로 커피숍이었다. 17세기 런던의 커피숍은 단순한 음료 판매점이 아니었다. 그곳은 정보가 모이고 소문이 퍼지고 평판이 만들어지는 거대한 네트워크였다. 누가 누구와 만나는지, 누가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지, 누가 빚을 졌는지, 누가 약속을 어겼는지, 누가 성공했고 누가 실패했는지, 이 모든 정보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동안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오갔다. 오늘날의 SNS 피드처럼 말이다. 당시 사람들은 신문보다 커피숍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커피숍을 17세기의 인터넷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보는 곧 권력이었고 평판은 곧 자산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 행동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상인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 고민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걱정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이 실제 경제적 결과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좋은 평판은 투자자를 데려왔다. 좋은 평판은 새로운 거래처를 만들어 주었다. 좋은 평판은 위기의 순간에도 도움의 손길을 가져다 주었다. 반면 나쁜 평판은 모든 기회를 앗아갈 수 있었다. 사업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신뢰를 잃는 순간 사람들은 등을 돌렸다. 결국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간은 스스로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제시 셀프 마이너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른다. 자기 제시란 타인에게 특정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쉽게 말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면접장에 갈 때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을 입는다. 첫 만남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SNS에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의 사진을 올린다. 이 모든 행동은 자기 제시의 한 형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심리가 현대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17세기 상인들도 똑같았다. 그들은 자신의 언행을 조심했다. 약속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채무를 성실히 갚았다.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을 관리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항상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커피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청중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청중은 언제든 자신의 평판을 바꿀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강제로 감시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동을 바꾸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행동이 실제 감시보다 감시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실험실에 작은 눈 그림 하나만 붙여놓아도 사람들이 더 정직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 보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인간의 행동은 달라진다. 17세기 커피숍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자신을 관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관찰당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결국 사람들은 사회가 원하는 모습에 맞춰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평판 경제에 숨겨진 힘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긴다. 과연 오늘날 우리는 그때보다 더 자유로운가? 어쩌면 반대일지도 모른다. 17세기 커피숍에서는 수십 명이 당신을 평가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수백만 명이 평가할 수 있다. 좋아요 수, 팔로워 수, 조회수, 별점, 댓글, 공유 횟수, 리뷰 점수. 이 모든 숫자는 현대판 평판 점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방금 올린 게시물에 몇 명이 반응했는지 확인한다.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기분이 좋아진다. 반응이 없으면 실망한다. 누가 댓글을 남겼는지 궁금해한다. 누가 나를 팔로우했는지 신경 쓴다. 놀랍게도 이러한 행동은 400년 전 런던 상인의 심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 역시 커피숍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궁금해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달라진 것은 기술뿐이다. 인간의 심리는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 과거에는 입소문이 있었다. 지금은 알고리즘이 있다. 과거에는 커피숍이 있었다. 지금은 SNS 플랫폼이 있다. 과거에는 수십 명의 청중이 있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청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질은 동일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평가가 생존과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결국 디지털 기술은 사회적 신용 시스템을 발명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더욱 거대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우리가 알고리즘 시대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 수백 년 전 커피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감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작동하고 있다. 4부 알고리즘은 새로운 소문꾼이 되었다. 커피숍 시대의 평판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명성을 만들기도 했고 반대로 한 번의 부정적인 소문이 수년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정보는 빠르게 퍼졌지만 동시에 쉽게 잊히기도 했다. 인간의 기억은 유동적이었고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야기로 덮이곤 했다.
하지만 인간의 사회가 확장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보의 규모가 인간의 기억과 대화를 초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천 명, 수백만 명의 행동과 평판을 더 이상 입소문만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 커피숍의 대화는 더 이상 충분한 시스템이 아니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었다. 바로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은 한마디로 말해 집단 기억의 자동화 시스템이다. 과거 커피숍에서 사람들이 하던 질문들을 이제는 기계가 대신 묻는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가? 이 사람은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더 이상 말로 전달되지 않는다. 데이터로 저장되고 수치로 변환되며 점수로 계산된다. 당신이 무엇을 구매하는지, 어떤 콘텐츠를 오래 보는지, 어떤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얼마나 자주 금융 거래를 하는지, 이 모든 흔적은 끊임없이 기록된다. 그리고 그 기록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하나의 패턴으로 만든다. 흥미로운 점은 알고리즘이 인간보다 훨씬 일관되고 냉정하다는 사실이다. 커피숍의 소문은 감정에 따라 바뀌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했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엄격했다. 같은 행동도 누구에 의해 말해지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다르다. 데이터는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 한 번 입력된 기록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이야기로 덮이지도 않는다. 그것은 축적된다.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는 점점 더 강력한 예측 도구가 된다. 이 지점에서 현대인은 새로운 종류의 심리적 압박을 경험한다. 나는 항상 평가받고 있다는 감각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평가 불안 이벨류에이션 앵자이어티라고 부른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인간의 행동은 변화한다. 실제로 감시가 없어도 감시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사람은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무난한 선택을 하고 더 안전한 행동을 반복한다. 이러한 변화는 미묘하지만 강력하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그것을 시험해 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었고 그 과정 자체가 성장의 일부였다. 하지만 평가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환경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모든 시도는 점수로 환산될 수 있다. 모든 반응은 숫자로 남는다. 모든 실패는 데이터로 축적된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점점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우선하게 된다.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은 줄어들고 검증된 선택만 반복하게 된다. 창의성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포함한다. 새로운 것은 항상 실패 가능성을 동반한다. 하지만 평가 시스템이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실패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점차 안전한 선택이 표준이 된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종종 나타나는 평균화된 행동의 배경이다. 알고리즘은 단순히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다.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좋아요를 많이 받는 콘텐츠가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은 클릭을 받은 선택지가 더 강조된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선택받는 것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된다. 명령도 없고 강요도 없다. 그저 데이터가 방향을 제시할 뿐이다. 이 점에서 알고리즘은 과거 커피숍의 소문과 닮아 있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많이 선택된 것이 더 신뢰받는다. 차이는 단 하나다. 과거에는 사람이 소문을 만들었다. 지금은 시스템이 소문을 계산한다. 17세기에는 누군가의 말이 평판을 만들었다. 21세기에는 데이터가 평판을 만든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다시 인간의 행동을 조용히 바꾼다. 결국 현대 사회의 알고리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것은 디지털화된 소문이며 자동화된 평판 시스템이며 보이지 않는 커피숍의 확장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 이 선택은 안전한가?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가? 다만 이제 그 질문에 답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점이 달라졌을 뿐이다. 5부. 우리는 왜 타인의 인정에 중독되는가? 커피숍에서 시작된 신용의 역사는 단순히 금융 시스템의 기원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층을 드러내는 이야기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인정하는지를 보여주는 긴 진화의 과정이다. 인간은 본래 철저히 사회적인 존재다. 수만 년 동안 우리는 개별적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부족이라는 집단 속에서 생존해 왔다.
그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소속이었다. 집단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생존을 의미했고, 집단에서 배척당하는 것은 곧 위험과 죽음을 의미했다. 이 구조는 인간의 뇌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타인의 표정, 말투,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무시를 당하면 불안과 고통을 느낀다. 이 반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 시스템의 잔재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이 원초적인 본능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극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평가가 이제는 전 세계 규모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더 이상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숫자로 표현된다. 신용 점수, 팔로워 수, 좋아요 수, 조회수, 별점, 랭킹. 이 모든 숫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욕구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장치다.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인정받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끊임없이 숫자로 환산되어 돌아온다. 17세기 런던의 커피숍에서도 사람들은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언급되는지에 따라 행동을 조정했다. 평판이 좋으면 더 큰 기회를 얻었고, 평판이 나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그 구조를 디지털 공간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다만 규모와 속도가 달라졌을 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평가 시스템은 더 정교해지고 데이터는 더 세밀하게 수집될 것이며, 인공지능은 인간의 행동과 선택을 점점 더 정확하게 예측하게 될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콘텐츠를 좋아할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지까지도 계산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는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가? 대답은 부분적으로는 그렇다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이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속하고 싶다는 욕구,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싶다는 욕구. 이것은 기술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구조에 가깝다. 그래서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 등장해도 신용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신용은 결국 숫자가 아니다. 신용은 신뢰다. 그리고 신뢰는 데이터가 아니라 관계에서 만들어진다. 17세기 커피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직접 바라보며 판단했다. 목소리를 듣고, 표정을 읽고, 과거의 행동을 기억하며 신뢰를 쌓아갔다. 반면 현대의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통해 사람을 이해하려 한다. 클릭 기록, 검색 패턴, 구매 이력, 반응 시간, 연결 관계, 모든 것이 분석되고 계산된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데이터라도 인간의 전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사람은 단순한 패턴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때로 예측을 벗어나며, 때로 과거와 다른 선택을 한다. 바로 그 불확실성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현대의 신용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발전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된 인간 심리의 외부하다. 커피숍에서 시작된 평판의 경제는 이제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같은 질문이 존재한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물었다. 지금은 시스템이 대신 묻는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질문에 답하며 살아가고 있다. 수백 년 전 런던의 커피향 속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에게 평가받으며 그 평가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한 이 평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인간 본능이 있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그것이야말로 커피숍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알고리즘 시대까지 이어진 가장 오래된 동력이자 가장 강력한 사회적 에너지다. 400년 전 런던의 커피숍에서 시작된 작은 대화는 오늘날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데이터 네트워크로 발전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인들이 서로의 평판을 이야기했고, 오늘날에는 알고리즘이 우리의 행동을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도구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려 했고, 사회는 그 신뢰를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점수로 평가받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점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일까요? 신용 점수도 팔로워, 수도, 좋아요, 수도 인간의 가치를 완벽하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행동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신 기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400년 전 커피 향이 가득했던 작은 커피숍을 떠올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사와 심리학이 만나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